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죽었대요. 살해당했다고요. 전 물었죠. 누구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녀는 밧줄과 덕트테이프 같은 걸로 묶여 있었어요.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신원을 확인하기도 좀 어려웠죠.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누가 그녀를 죽였다고, 물에서 발견했다고. 2000년 7월 24일 따뜻한 여름 아침, 은퇴한 한판사가 집 뒤 석회 정박해둔 보트를 점검하러 늘 하던 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끔찍한 발견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무 부두를 따라 천천히 걷던 그때 그의 시선은 아래 물 위에 떠있는 기이한 무언가에 꽂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젊은 여성의 싸늘한 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아주 지독한 냄새를 맡았고 그 냄새를 따라 자신의 부지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떠밀려온 죽은 매너티라고 처음엔 생각했던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이내 그것이 젊은 여성의 시신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보안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살인사건이죠. 현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증거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 젊은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무의미한 폭력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브로바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수사관들이 오싹한 범죄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강에서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신을 처리하고 물 밖으로 꺼내려고 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것 이상의 물리적 증거를 더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잠수팀이 현장에 있었고 그들은 시신 가방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물가로 끌어냈죠. 그 시신 가방은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은 가방 밖으로 스며 나오고 모든 것은 그대로 보존되죠.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부어올랐죠. 아직 체액이 빠져나가지 않아 평소보다 2배는 커 보였을 겁니다. 여성은 강물에 알몸으로 엎드린 채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결박이었습니다. 시신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시신이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덕트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살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밧줄과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머리 여러 곳, 즉 눈, 코, 입, 목을 덮고 있던 테이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것 같았죠. 누군가 그녀가 소리를 내거나 모습이 보일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애려 애쓴 듯 했습니다. 여성의 발 주변에서 수사관들은 고무 튜브로 고정된 찢어진 비닐 식료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그들의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범행 뒤에 숨은 범인을 찾아내려는 의지를 다지게 했죠. 이름이라도 알게 되면 최소한 피해자 분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해야 하죠.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낼 수 있을까? 직업은 무엇이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저희 범죄 현장 감식팀에는 지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문을 채취하죠. 하지만 그들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물은 결정적인 증거를 지워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죠.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시신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당국은 그녀가 발견되기 전 며칠 동안 강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부패 과정을 가속화시켰고 단서를 수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를 물에서 꺼낸 후 그녀의 유해는 추가 검사를 위해 법의학 사무실로 보내졌습니다. 한편 형사들은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증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핵심 증거 중 하나는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된 밧줄이었습니다. 당국은 즉시 그 밧줄에 독특한 빨간색과 흰색 이중 다이아몬드 스티치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독특한 디테일처럼 보였죠. 밧줄 자체는 나일론 재질의 단단한 로프였습니다. 이중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었고 끝부분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찢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결박에는 검은색 고무 심지도 있었습니다. 창문 고정틀이었죠. 여성의 발에 붙어 있던 찢어진 식료품 봉투 주위를 묶은 방식 또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원래 범인이 봉투에 돌이나 무거운 것을 채웠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시신을 강에 가라앉히기 위해서였겠죠. 즉, 범인은 그녀를 그곳에 두고 무게를 달아 가라앉혔고 그녀는 아마 한동안 바닥에 있었을 겁니다. 사용된 돌이나 추들이 봉투를 뚫고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떠오른 겁니다. 게다가 봉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된 고무 튜브는 방충망 고정틀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방충망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형사들은 피해자의 얼굴, 손, 팔다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테이프 조각에 집중했습니다. 머리 주위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그녀는 제압당한 거죠. 그녀는 이유가 있어서 묶여 있었습니다. 덕트 테이프와 비슷했지만 특유의 금속성 회색이 아니라 흰색이었습니다. 보통 덕트 테이프는 회색이거나 요즘엔 다른 색도 있지만 그 당시 흰색 덕트 테이프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당국은 특히 이 테이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접착제가 지문이나 DNA 같은 중요한 미세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테이프에서는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듯 그들은 테이프에 붙어있는 몇 가닥의 짧은 검은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그 검은 머리카락이 피해자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머리카락이 범인의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범죄 현장 전체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들은 모든 증거를 검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그것이 누구의 DNA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듣기 위해 법의학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72시간 미만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 노출된 탓에 법의관은 명확한 사인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시관은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몇 가지 단서를 조합해 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총상도 없었고 부러진 뼈도 없었죠. 이로 인해 형사들은 똑같이 끔찍한 두 가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목이 졸렸거나 코나 입을 덮은 테이프로 인해 질식했거나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던져져 익사했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기존 앞에 위에서 물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익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 후에도 수동적으로 그곳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에 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익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물이 있다고 해서요. 다행히도 부검의 어려움 속에서 당국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관은 그녀의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손목, 주위를 절개해서 피부의 가장 바깥층 전체를 벗겨냅니다. 그러면 장갑처럼 되죠. 법의학 기술자 중 한 명이 그 피부에 손을 넣어 저희를 위해 지문을 찍어줍니다. 피해자는 22세의 미스티 에이프릴 모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인상적인 파란 눈을 가진 친절하고 사교적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2살에 파란 눈을 가졌고 정말 친절하고 아주 사교적인 젊은 여성이었죠. 저희는 나이가 비슷했고 그녀에 대해 들은 모든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와 가족에게 의지하는 소녀처럼 보였지만 파티를 즐겼습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까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죠. 그들은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미스티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며 여전히 자신의 인생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면서 결정과 모험을 위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미스티의 모든 미래는 그녀에게서 도난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2000년 7월 24일 브로바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형사들이 플로리다 주 인디언 하버비치 시에 있는 미스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미스티의 어머니 린다 모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딸의 끔찍한 최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 남편이자 미스티의 아버지인 밥에게 전했고 그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죽었어. 살해당했어. 전 물었죠. 누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미스티가 죽었어. 전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로. 거의 쓰러졌죠.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녀가 말하더군요. 누가 그녀를 죽였어? 물에서 발견했대. 전 물었죠.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무엇이 사람을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형사들은 엄청난 슬픔에도 불구하고 린다에게 미스티의 마지막 행방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그때 린다는 불과 사흘 전인 2000년 7월 20일 미스티가 잔뜩 들떠 집에 돌아와서는 밤에 외출할 준비를 한다고 엄마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미스티는 방에서 나왔고 그녀와 린다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딸과 이야기하던 중 미스티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그들의 순간은 방해받았습니다. 미스티는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미스티는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통화가 있었고 미스티는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미스티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고 몇 초 만에 다시 방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다음 날까지는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린다는 평소처럼 자신의 회계 업무를 보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미스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린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스티가 가끔 그랬던 것처럼 친구 집에서 하루나 며칠 묵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스티에게서 아무 소식 없이 날이 지나가자 린다의 걱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것은 미스티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린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인지, 언제 집에 오는지 알아보려고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죠. 저도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미스티가 친구들과 함께 떠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도 집에 오지 않자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7월 24일, 더 이상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던 린다는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은 비극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돕기로 결심한 린다는 수사관들에게 미스티의 방을 철저히 수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방은 평범했습니다. 방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었죠. 대부분의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디테일이 즉시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방 안 의자 위에는 손대지 않은 듯한 미스티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스티의 지갑이 있었어요.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이 발견들은 두 가지 핵심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미스티가 집을 나설 때 오랫동안 떠나 있을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녀가 아마도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확신은 린다와 미스티의 마지막 교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후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미스티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날 밤 그녀의 전화로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자정 직전에 걸려와 몇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전화는 짧았고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미스티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에 받은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2000년의 통화 기록은 오늘날의 기록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들은 전화가 걸려온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고 발신자의 번호 또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통화 시간과 길이에 의존하여 이론을 세웠습니다. 두 통의 전화 모두 동일 인물이 걸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국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스티의 살인범을 잡을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말이죠. 수사의 이 시점에서 형사들은 증거 사진을 검토하며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시 한번 미스티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밧줄에 집중되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초기 직감이 정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밧줄은 항해에 흔히 사용되는 특정 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더 깊이 파고들자 당국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덕트 테이프로 착각했던 흰색 테이프 역시 세일 테이프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트 위에 캔버스 돛을 임시로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밧줄과 방충망 고정틀에 묶인 매듭도 조사했습니다. 이 매듭들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해군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매듭이었죠. 이 발견을 미스티가 살인범에 의해 물에 던져졌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형사들은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해양 관련 배경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군 복무 경험도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마침내 용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수집한 후 형사들은 미스티의 가족과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미스티가 사망하기 전에 가졌을지 모를 친한 친구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곁에 있을 것이며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미스티의 삶에 있던 모든 사람에 대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거의 즉시 두 개의 이름이 명단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티의 전 남자친구들인 테드 언더우드와 바비 쿠퍼였죠. 형사들은 이들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들에게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경과 미스티 살해 동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드는 수사에서 빠르게 주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스티가 함께 일했던 친구의 오빠이자
그녀가 살해되기 전 가볍게 만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당국은 테드의 광범위한 범죄 기록을 발견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건의 중범죄 체포와 중범죄 절도 및 폭행 유죄 판결을 포함해서요. 한편 바비 역시 미스티와의 단 한 번의 데이트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스티가 막 만나기 시작한 바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데이트는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미스티가 바비의 감정에 화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녀에게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주 많이 좋아했죠. 그들은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스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비와 연인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는 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용의자 중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은 테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문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남자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망할 무렵 미스티와 가볍게 만나고 있었다고 형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는 형사들이 요청했을 때 DNA 샘플을 제공하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는 그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당신을 데리러 왔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쪽으로 운전해 간 적도 있나요? 제가 차를 따라갔죠. 그녀가 방향을 틀었고요. 집 앞에서는 거의 아니었어요. 지역 및 시 공무원들, 그리고 두 분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서로 전화할 만큼은 잘 아시겠죠. 결혼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는 많이 닮았어요. 기본적인 것까지도요. 그럼 기록을 위해 면봉 2개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입안에서 채취하는 거고요. 명확히 하죠. 네. 그리고 이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이해하시죠? DNA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형사들도 테드의 친절한 태도가 자신들을 교란시키려는 속임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이야기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런 직감을 따르는 편인데 테드에게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테드가 기꺼이 자신의 아파트 수색을 허락했을 때 그들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를 범죄와 연관지을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테드는 군 경력도 없었고 보트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형사들은 테드를 미스티 살인 사건의 잠재적 용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지만 실수 거의 2주 동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잔 게 언제였죠? 술 몇 잔 하고 결국 여기로 돌아와서 영화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전화했나요? 네. 그날부터 매일 전화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요. 매일요. 언제까지요? 네, 일찍 일이 있었는데 친구 랜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에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찾았다고요. 반면에 바비는 보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국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조사를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즉시 주목을 받았죠. 그는 제가 집을 둘러보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밧줄, 테이프, 식료품 봉투, 군 경력이 있는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비는 그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동안 바비는 미스티에 대한 자신의 연애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녀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 알기 전부터 한동안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들은 대화 중 바비가 눈에 띄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의 연루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바비는 그녀의 침실에서 사라진 물건 중 하나인 미스티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첫 데이트 때 미스티가 보관해달라고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옷에 주머니가 없어서였는데 그냥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바비의 집을 다시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테드 때와 마찬가지로 수색에서는 어떤 유죄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비가 보트에 접근할 수는 있었지만 범죄와 관련된 다른 물건들은 그의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비는 군 경력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바비의 집을 떠나려 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비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비는 미스티에게 거칠게 대했던 전 남자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비는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미스티에게서 들은 한 가지 디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를 네이비실이라고 묘사했다는 것이었죠. 미스티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단서를 따라 형사들은 미스티의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린다는 즉시 미스티의 전 남자친구를 브렌트 허크라고 지목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의 전체 이름 브렌트 허크를 말해주었고 미스티와 브렌트의 관계도 밝혔습니다. 허크와의 관계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당시 브렌트는 28세였고 그와 미스티는 꽤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습니다. 린다는 미스티와 브렌트의 관계를 고통스러웠다고 묘사했으며 브렌트가 종종 미스티에게 공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퉜고 브렌트가 미스티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험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린다가 이전에 브렌트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1년 전에 헤어졌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이 브렌트의 배경을 파헤치면서 그들은 일련의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메리트 섬에 거주하는 전세 보트 선장이었고 그곳은 미스티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브렌트가 범죄 현장과 가깝다는 점과 그의 직업은 당국의 의심을 샀습니다. 브렌트는 그들이 찾고 있던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 경력이 있고 범죄 현장 근처에 거주하며 보트에 접근할 수 있고 해양용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수사관들이 브렌트를 신문하기 위해 데려왔을 때 그들은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짓 안도감을 조성했죠. 처음에는 브렌트가 협조적으로 보였지만 형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브렌트와 미스티의 살인사건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을 밝혀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브렌트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스티의 끔찍한 죽음 소식을 듣고도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브렌트의 동요나 반응 없는 모습은 형사들에게 정말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형사들은 브렌트와 미스티가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도 가볍게 계속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브렌트는 미스티의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의 무관심한 태도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를 폄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결정적인 실수를 포착했습니다. 브렌트는 무심코 자신이 미스티의 휴대전화에 마지막 전화를 건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요. 지금 저희는 바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꽤 좋은 정보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우리와 어울리고 여기서 더 우울해질 압박감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게 제 첫 계획이었고요. 지금 저희는 이 예고편을 보고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녀를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브렌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미스티가 공동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늦은 밤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에 대해서요. 브렌트에 따르면 그는 그녀에게 따지기 위해 미스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그가 다른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브렌트는 그날 밤 미스티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단지 그들 사이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형사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검을 통해 미스티가 사망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그가 소문에 대해 그녀에게 따지고 있었다는 브렌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형사들은 브렌트가 소문을 듣고 당황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티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그날 밤 미스티가 들떠서 나갔던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브렌트와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녀는 브렌트의 거짓 의도에 속아 죽음으로 유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 마디와 손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죠. 어떻게 된 거죠? 그러자 그는 개가 목줄로 저를 당겼는데 그게 다 제 스케이트보드 때문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줄이 제 손을 대었어요. 그건 화상이 아니었어요. 찰과상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당국은 브렌트의 집 수색을 요청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이전 두 번의 수색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당국은 브렌트의 부엌 안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인 식료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브렌트의 집에서 발견된 봉투는 미스티의 시신을 무겁게 하는데 사용된 것과 동일했고 같은 유통업체에 의해 같은 해 같은 달에 제조되었습니다. 브렌트의 차고에서 형사들은 방충망 고정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미스티의 발을 묶는데 사용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그 튜브는 같은 기계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브렌트의 서랍장에서 발견된 세일 테이프 뭉치는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테이프의 접착제와 일치했습니다. 더욱이 형사들은 브렌트의 집과 그의 개 근처 물가에서 세일 로프를 회수했습니다. 이 밧줄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고 미스티를 묶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전세 보트로 보트를 소유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면 직감과 직관이 생깁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물리적 증거를 더하기 시작하면 뭐랄까, 이제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이제 브렌트에 대한 사건에 자신감을 가진 형사들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티를 위한 정의를 구하기 위해 지방검사 사무실에 제출했죠. 하지만 곧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지방검사가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실제로는 정황 증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형사들은 브렌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보하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사건을 강화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형사들은 구금되어 있던 주요 용의자 브렌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스티의 사건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살해된 지 몇 주 안에 체포가 임박할 것이라는 강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후 이야기는 수사관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스티의 가족은 수사가 대중의 관심 속에 계속 남아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미스티의 엄마가 그녀의 사망 1주년에 쓴 이 편지는 특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독자 투고란에 편지를 썼죠. 그 편지에서 그녀의 엄마가 1년이 지나도 미스티의 살인범이 아직 정의의 심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좌절했는지 쓴 내용이 특히 기억납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잊히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스티는 춥고 젖는 것을 싫어했는데 강에 버려졌다고 썼습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좌절감은 정말 palpable. 형사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한 길을 탐색했고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단서까지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끈기는 마침내 2002년 가을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에 있는 퀘스천 포렌식스라는 연구소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으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사는 범죄 현장의 흰색 덕트 테이프에서 발견된 검은 털이 사실은 개털이라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지면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 발견은 형사들 사이에서 많은 질문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걔가 어떻게 살인사건과 관련될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개털의 존재만으로는 어떤 것도 결정적으로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털을 가지고 그의 개에게서 샘플을 얻어 그 개와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털이 특정 개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최소한 그 품종에서 나왔는지요.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과학과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은 법의학 수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유명한 사건은 동물 털을 포함한 범죄 해결에 있어 DNA 분석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남자는 그의 건조기, 먼지 필터에서 발견된 개털 덕분에 7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사건에 대해 듣자 형사들은 즉시 수사에 도움을 주었던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검사를 위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털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곧 그 털이 저먼 셰퍼드와 로트와일러 믹스견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형사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브렌트 역시 같은 품종의 개인 쉬바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쉬바는 그들이 아직 연인 관계였을 때 미스티가 그에게 선물한 개였죠. 이제 미스티의 뒤틀린 살인사건을 해결할 희망은 쉬바의 손에 달려 있었고 형사들은 검사를 위해 개의 털 샘플을 수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은 즉시 분석을 위해 보내졌고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일치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털은 다름 아닌 브렌트의 개 쉬바의 것이었습니다. 이 돌파구는 브렌트를 미스티의 살인사건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했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브렌트는 미스티 살해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브렌트가 미스티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그의 새로운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브렌트가 화해를 가장하여 미스티를 죽음으로 유인한 끔찍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들이 수집한 모든 정황 증거와 함께 쉬바의 털에서 나온 DNA 일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주장과 증거가 제시된 후 남은 것은 브렌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2003년 5월 브렌트는 1급 중범죄 살인 및 중범죄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 에팔레치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 결과는 마침내 미스티의 가족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저는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가 앞으로 50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가 평생 자신이 한 짓을 매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쁩니다. 미스티 살인 사건은 교묘하게 감춰진 악행일지라도 정의는 결국 따라잡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브렌트는 미스티의 임신 소식이 그녀를 살해한 계기라고 주장했지만 배후에 더 사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렌트의 행동에 어떤 다른 요인들이 기여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더 깊은 동기가 미스티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 섹션에 추천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미스터리어스 7 크라임 스토리 타임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매혹적인 실제 범죄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미스터리가 펼쳐질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계세요.